벌써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벌써 2024년이에요. 2023년 돌아보면은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예요. 근데 또 이제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 경제를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잘 지킬 수 있을지를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2023년을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?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일 컸어요.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측됐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전쟁이라는 큰 악재가 겹치면서 물가가 광폭으로 올랐다. 하나가 더 있다면 보호무역주의가 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제일 값싼 곳에서 원활하게 사올 수 없었던 환경도 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입니다.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이젠 고착화됐구나. 가계부채 문제가 늘어온 게 사실이에요. 물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정말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은행에서 대출 쉽게 안 해줘요. 하지만 부채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, 그럼 내 소득에서 이자 갖고 나면 내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겠죠. 투자할 여력도 줄어들고요. 그것은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끔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점점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영업활동, 장사에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통계 집계일에 가장 늘었고요. 폐업하려는 숫자가 또 점점 늘고 있어요. 플레이어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니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, 새해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들이 있고 또 바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. 크게 바뀔 거는 물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. 이 물가 떨어지는 걸 무조건 또 좋게만 볼 수 없는 이유, 저성장 기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죠. 사람들이 투자 덜 하고 소비 덜 하면 당연히 물건 가격은 떨어지기 십상이잖아요. 국제적인 공급망 압박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급등, 이런 것들이 일부 해결이 되고, 우리는 또 이런 걸 외국에서 사오려면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2023년에는 강달러 기조였는데 2024년에는 한풀 꺾인 달러 기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현격하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저성장 기조라는 건 더더욱 고착화돼서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 요인이 생기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정부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.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% 중반으로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. 내년도는 2% 초반을 정부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 소견은 안 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내수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원래 특급 소방수로 돈 더 쓰고 투자 더 해줘야 되는 게 정부였잖아요. 근데 지금은 정부마저도 내년도에는 세출 줄여서 긴축 경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정부가 늘상 얘기하는 재정 건전성,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보니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습니다. 두 번째는 환율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가 점점 예전같이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잘 벌 수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. 번 달러가 국내에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.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갈 산업에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. 2차 전지, 전기 자동차, 반도체. 근데 그 투자를 국내에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외국에 한 거예요. 그 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그 돈은 국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현지에 있게 된 것이죠. 수출이 잘 됐는데 달러가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. 여러 현국들까지 고려했었을 때 환율 좀 방어해야겠다. 국가에서 원화를 함부로 안 썼을 때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방어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긴축 기조를 상당히 강하게 가져간 거예요. 내년에는 경제의 해법을 국가를 쳐다봐야 될 때가 아니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만 내년 경제가 잘 넘어가는. 그런데 요새 보면은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되길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. 금리를 낮추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.
물가가 이제 슬슬 잡혀가니까 낮추는 요인이 하나 있을 거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걱정을 해야 돼서, 근데 미국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참 잦아들고 있고 그 속도는 여전히 계속 물가가 잡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.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2% 물가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내년은 아닌 것 같고요. 내후년 1, 4분기 정도 돼야 2%딱 찍을 것 같아요. 내년까지는 미국에선 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, 드디어 좀처럼 꺾이지 않았던 고용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고 소비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어요. 자칫 잘못하면 경기 위축될 수 있구나.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슬쩍 바뀌었는데 2% 물가 상승률에 도래하면 우리는 금리 낮춥니다. 이게 아니라 2% 물가 상승률로 도달할 것이 확실히 보여졌을 때 조금 빨리 금리 낮출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말이 바뀐 거예요. 미국 금리 낮아지면 한국 금리도 발빠르게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. (2024년도) 더 안 좋다는 얘긴데 23년에는 사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 키워드는 짠테크였어요.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? 저는 2024년도야말로 공격적 투자를 해야 될 때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전쟁이라든가 냉전과 같은 엄청난 경쟁 구도였을 때 과학기술이 극단적으로 발달해요. 대표적으로 냉전 때도 소련과 미국이 서로 더 멀리, 더 빨리 이거 가지고 경쟁하다가 과학기술이 빅뱅이 일어났죠.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. 중국이 양자 컴퓨터를 어디까지 했대, 미국이 양자 컴퓨터를 어디까지 했대, 중국이 달 뒤까지 갔대. 그럼 우린 이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양 국가가 과감한 투자하고 규제도 풀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기술 기반한 비즈니스가 창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되고 있어요. 그럼 두 번째, 과학기술의 빅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. 예전에 산업혁명 시절에는 그런 도구가 증기기관이었고, 과학혁명 시절에는 뭐 현미경, 망원경 같은 게 그런 또 도구 역할을 해왔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런 도구가 뭐냐? AI예요. 예전 같으면 10년 걸릴 게 진짜 몇 개월 아니면 1, 2년 만에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런 표현했었죠. 자기가 오픈 AI를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이 나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줄 기술인 게 뻔히 보인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먼 미래에 투자를 했을 때 진짜 초대박을 낼 수 있는 회사들도 참고할 겁니다. 자본시장, 특히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가 어떻게 보세요?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큰 호재가 있긴 합니다. 테크주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감내하면서 버텨야 되는데, 테크주에게는 호재가 되는 게 있고요. 부동산 부분은 아직 부동산 PF라든가 깡통 전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부동산 악재들을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안 내놓고 있어요.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. 일단 선거는 치르고 안정감 있게 부동산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그때 내놓자. 그러면 거의 상반기는 꽁으로 지나가거든요. 부동산의 큰 활로 변화는 내년 3, 4분기 지나야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내년은 부동산 시장은 좀 쉬는 구간, 거래량도 그렇게 급격히 늘지 않는 구간, 이렇게 보고, 주식시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먼 미래에 어떤 테크주에 한번 태워보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2024년에는 어렵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해봐야겠네요. 네.